와, 어디까지 했는지도 살짝 까먹었다. 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끼류는 있잖아. 그 간다발도 없고 잎, 줄기, 뿌리가 뚜렷이 구별되지도 않거든. 하지만 포자식물 중에서도 이 고사리류는 물론 그늘지고 습한 토양에서 살지만 관다발도 있고 잎, 줄기, 뿌리가 뚜렷이 구별되는 그런 특징 등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종자식물, 포자식물 할 때 그 종자와 포자의 그 차이가 뭐냐면 일단 기능적으로는 자손을 만들어서 생식 기능을 한다는 건 똑같아. 근데 어느 게 이제 더 안정적이냐, 환경에 적응할 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포자보다는 옆에 페이지에서 설명할 종자가 더 진화된 거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대체로 그 포자들은 건조한 환경에서는 발화할 수 없거든. 생명체로 자랄 수 없어요. 반면에 종자는 이제 구조적으로 뭐 배와 배젖도 있고요. 비교적 건조한 환경에서도 씨앗이 자라날 수 있죠. 그래서 환경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종자는 우리가 말하는 이 씨는 내나 그러니까 수술 그 다음에 그 꽃가루가 꽃이 맺혀갖고 이제 꽃가루가 이제 난세포랑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씨앗으로 된 거잖아. 일종의 암술, 수술, 이제 암컷 개념이 있지. 하지만 포자는 무성생식 개념이거든. 암컷, 수컷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종자가 좀 더 진화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볼까요? 종자식물에 대해서 지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그 식물이 있잖아. 육상에 적응하면서 하나의 계통을 이렇게 식물계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식물이 육상에 진출하기 전에 누가 먼저 진출했냐면, 그 지난번에 배운 균계 알죠? 균계. 버섯, 곰팡이. 이런 게 먼저 땅 속에 진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물이 진출했다고 볼 수 있는데, 식물의 조상님을 누구로 보냐면, 지난번에 원생생물 배웠잖아. 그래서 녹조류 계통. 녹조류. 계통에서 이제 유성식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제 자연 선택을 받았지. 그러면서 이제 식물만의 그 특징들이 있거든. 그게 대표적인 예가 큐티클층이라고 해서 1학년 때 그 식물의 그 줄기나 잎의 구조에서 큐티클층이라고 있어서 맨 바깥에 있는데 그게 이제 광택이 나는 거 있잖아. 좀 코팅한 듯이. 그게 큐티클층이야. 그래서 그 수분이 날아간 걸 방지해주지. 그 다음에 식물의 또 대표적인 기공. 그 다음에 몸체를 지지하고 토양에서 필요한 이제 영양분을 이제 획득하기 위해서 단단하게 줄기가 있고 간다발 조직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육상생활에 적응한 예라고 볼 수가 있지. 자, 그러면 종자식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종자로 번식하는 식물은 보통 관다발이 발달했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물관, 채관, 형성층 있잖아. 채관, 형성층. 그래서 물이 지나가는, 물과 무기양분이 지나가는 통로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유기양분이 지나가는 통로가 따로 있어. 그럼 관다발이 있으며, 잎, 줄기, 뿌리의 구별이 뚜렷하고, 종자로 번식하는 식물에는 소나무, 은행나무, 벼, 옥수수, 장미, 감나무.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식물이 이 종자식물이 아닐까봐. 그 선생님이 이 생물 쪽으로는, 특히 식물 쪽은 더 약한데요. 지구과학이라서. 하지만 여러분들도 나랑 비슷하지 않을까 해. 우리 뭐 아까 배우는 이끼류나 고사리류나 그런 거 빼고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식물이라고 하는 건 다 종자식물에 해당하잖아. 보시다시피. 맞죠? 그래서 예로 들 것들이 많아. 그런데 여기서 소나무,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씨를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소나무에 보면은 이 솔방울이지, 솔방울. 새로 난 이 솔방울 밑에 보면 이제 암술도 있고 밑씨가 있어. 근데 이 밑씨가 겉으로 드러나 있지. 이런 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줄치세요. 거시식물이라고 해. 거시식물. 이 거시식물은
중생대 때 공룡 나오는 시대 있잖아. 그때 이제 소나무나 이제 은행나무 같은 것들이 많이 발달했는 것 같아. 나름대로 전성기였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꽃이 피면서 중생대 말에 신생대로 가면서 백합이나 해바라기, 감나무 이렇게 미씨가 시방에 의해서 둘러싸여졌지. 이거를 우리는 속시식물이라고 해.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식물들이 또 속시식물이잖아. 여러분들 뭐 사과나무 있잖아. 뭐 배, 그 다음에 감, 복숭아 전부 다 이 씨가 감싸져 있지. 씨방 안에 열매가 돼가지고요. 이거를 속시식물이란다. 속시. 자, 그 다음에 이런 속시식물을 또 무엇으로 나누냐면 자, 시방이 발달한 식물은 이제 속시식물이야. 속시식물 중에서 벼, 옥수수, 강아지풀,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장미, 봉소나 사과나무, 그 다음에 뭐 배, 차이가 뭐냐 하면 떡잎이 한 장이냐 두 장이냐. 그래서 떡잎이 한 장인 식물을 우리는 자 따라해보세요. 외떡잎 식물이라고 합니다. 외떡잎 식물. 그 다음에 떡잎이 두 장인 경우에는 쌍떡잎 식물이랍니다. 쌍떡잎 식물. 그래서 외떡잎 식물의 특징이 뭐냐면 떡잎이 한 장이고 잎맥은 나란히 맥이면서 줄기의 관다발은 이제 불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불규칙적으로. 뿌리는 수연 뿌리고요. 이것도 1학년 때 좀 배웠던 특징들이죠. 근데 쌍떡잎 식물은 떡잎도 두 장이고 그물맥이고 우리는 나란히 맥보다는 그물맥을 훨씬 더 많이 맞죠. 바깥에 나가보면.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배열되고요. 이 관다발이 안쪽이 물관 바깥쪽이 뭐 체관 그렇죠. 형성층. 그 다음에 뿌리도 이제 고든 뿌리. 이제 이 고든 원뿌리가 있고 겹뿌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밑에도 보면은 거시식물은 은행나무, 미씨가 이렇게 드러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청송의 사과나무 있죠. 씨방 안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죠. 씨방이 자라서 열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미씨가 이렇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식물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자면 식물이 언제 4억 한 7천만 년 전이라고 보죠. 이때 이제 녹조류로부터 최초로 조상식물이 등장했대. 이 조상식물은 다 어디 있을까요? 다 바닷가에 있습니다. 바닷가에. 물가에 있어요. 물가에. 그러다가 4억 2천만 년 전에 이제 관다발이 최초로 물관 체관을 가진 식물이 최초로 등장하고 종자식물은 약 3억 5천만 년 전이니까 중생대 중기라고 합니다. 중생대. 좋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우리가 이번에는 미니 탐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니 탐구. 오늘 할 게 많네. 자, 검색표라고 하는데요. 자, 밑에 있는 식물 분류하기. 자, 이 식물의 종류에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장미, 우산이끼, 감나무, 소나무, 명아주, 옥수수, 고사리, 은행나무 뭐 이런 것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있잖아. 잎과 줄기, 뿌리의 구별이 뚜렷하지 않으면서 관다발도 없다. 자, 관다발도 없다. 뭡니까 이거는? 잎줄기. 이끼류겠죠, 이끼류. 그래서 우산이끼를 쌤이 여기다 적었어요. 여러분도 적어주세요. 안 적는 사람도 있냐? 자, 주무시지 마시고 적어주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잎과 줄기, 뿌리의 구별이 뚜렷하면서 관다발이 있다. 그럼 B로 가는데, 야, 우리가 아까 포자식물, 종자식물 나누면서 있잖아. 고사리류 있잖아, 고사리류. 이것도 내가 관다발이 있고 잎, 줄기, 뿌리가 뚜렷이 구별된다 라고 해놨잖아. 맞죠? 그래서 포자식물 중에서도 이 고사리류는 관다발이 있어요. 관다발이 있고 포자로 번식하니까
이 중에서 뭘 찾냐? 그래, 밑에 있는 고사리를 찾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찾은 거는 선생님은 이걸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우산익기 표시했고, 고사리도 표시했습니다. 고사리 표시했습니다. 자, 그러면 종자로 번식하면 C로 가겠습니다. 자, 밑씨가 겉으로 드러난다. 이걸 거시식물이라고 하는데, 거시식물 쌤이 이어서 찾아봅시다. 뭐가 있어요? 그렇죠. 소나무와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소나무, 은행나무. 짜잔. 그럼 밑씨가 씨방에 둘러싸여 있는 거 속시식물이라고 하는데, 뒤로 가면 떡잎이 한 장이면서 잎맥이 나라잎맥이다. 일단 외떡잎식물 찾으면 누가 있을까요? 잘하셨습니다. 옥수수가 있죠, 옥수수. 그리고 떡잎이 2장이며 잎맥이 그물맥인 건 3가지가 있는 장미도 마찬가지고요. 꽃이 피면서 열매. 감나무, 명아주. 이 3개를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바라기 특징은 뭘까요? 쓰지 말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A1과 A2 중에 어느 게 해당할까? 해바라기는 당연히 잎과 줄기, 뿌리의 구별이 뚜렷하면서 관다발이 있다. 그 다음에 B2 종자로 번식한다. 그 다음에 밑씨가 씨방에 둘러싸여 있고요. 떡잎이 2장이며 잎맥이 구물맥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이런 검색표를 통해서 우리는 식물의 특징을 잘 알 수 있네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동물계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물계. 동물은 약 7억 년 전에 원생생물로부터 진화되어 왔대요. 시험에 나올 건 아니지만은, 보통 과학자들이 7억 년을 찾고 있구나. 그래서 세포벽이 없는 식물은 세포벽이 있잖아, 맞죠? 세포벽이 없는 진핵세포로 이루어진 다세포 생물로 조직과 기관이 잘 발달되어 있는 게 동물들이죠. 동물들이 있잖아, 잘 움직이잖아. 그래서 능동적으로 다른 생명체를 섭취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는 종속 영양 생물입니다. 그리고 먹이를 소화하고 흡수해서 에너지를 얻고요. 근육세포도 발달되어 있죠, 동물들이. 몸을 이동하거나 수축하여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동물들이죠. 자, 그래서 어디다가 줄을 치냐면 이 동물은 물론 진핵세포, 다세포 생물은 우리의 식물도 마찬가지고요. 운동기관. 그래서 먹이를 섭취하면서 필요한 영양분을 얻는다. 여러 동물의 X선 사진입니다. 이게 엑스레이. 도마뱀, 숭어, 개와 가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자, 엑스레이를 찍으면 우리가 여기서 척추를 볼 수 있습니다. 도마뱀과 숭어. 사람도 척추가 있죠. 몸의 등 쪽에 나 있는 세로로 나 있는 길쭉한 뼈예요. 이렇게 이어져. 이 척추 안에는 뭐가 있냐면 시험에 나온 거 아니지만 척수라고 하는 신경이 있어요. 우리가 1학기 때 배운 거. 아주 중요한 뇌와 척수가 이어지죠. 중추신경계. 이 척추가 보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척추는 몸의 축이 되어서 몸을 지탱하고 자세를 유지시켜주죠. 이렇게 몸에 척추가 있는 동물을 척추동물, 척추가 없는 동물을 무척추 동물로 나눕니다. 그래서 보통 동물을 첫 번째로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척추동물이냐 척추동물이 아니냐로 따집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배웠던 개와 가리비는 척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무척추 동물입니다. 대신에 개나 가리비는 딱딱한 껍질이 있잖아요. 껍데기. 석회질로 된 그렇게 몸을 지탱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무척추 동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 우리는 척추 동물 쪽이 더 가깝잖아요. 맞죠? 더 많이 알고. 자, 무척추 동물은 해파리, 산호, 소라, 오징어, 지렁이, 거머리, 거미, 개, 성게, 해삼. 우리가 교과서에 나오는 이 정도로만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요. 훨씬 더 많지만요. 이 무척추 동물을 또 분류를 한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번 알아볼까? 제일 우리가 만만한 게 이제 오징어나 소라를 우리는
몸이 연하죠. 부드럽죠. 맛있잖아. 마디가 없어요. 이런 걸 연체동물이라 합니다. 연체동물.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 다음에 해파리나 산호는 뾰족한 찌를 수 있는 촉수가 있어서 이 촉수에 이제 먹이를 마취시키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해파리, 산호 조심해야 되죠. 이런 걸 자포동물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한자로 찾아봤어. 그래서 자포할 때 포는 세포할 때 포고 자자가 찌를 자자야. 그래서 촉수가 있는 걸 자포동물이라고 하지. 그 다음에 지렁이나 거머리는 몸이 긴 원통형으로 되어 있잖아. 그래서 이걸 환형동물이라고 해. 환형동물. 그 다음에 거미나 개 이런 거는 몸에 마디가 있거든요. 자세히 살펴보면 골격에 딱딱한 껍질에 둘러싸서 마디가 있어. 이걸 절지동물이라 합니다. 절지동물. 메뚜기도 마찬가지겠죠. 마디가 있는. 그 다음에 성게나 해삼은 피부에 가시가 있거든. 그래서 이런 걸 극피동물이라고 하는데 극피할 때 극이 이제 가시할 때 극이야. 피는 이제 피부할 때 피자, 가죽 피자, 표면 피자 할 때. 가시가 있으면 이제 극피동물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무척추 동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가장 흔한 우리 지구상에서 우리 주변과 가까운 척추 동물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까요? 척추 동물은 물속, 육상, 하늘 등 다양한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가면서 호흡 방법, 중요한 겁니다. 수정 방법, 번식 방법, 그 다음에 체온 조절 방법 등에 의해서 우리가 진화를 했는데요. 자, 그러면 아래 내용을 우리가 배우고 나서 다시 위로 한번 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래 물음 7로 가볼게요. 다음 동물의 특징을 우리가 정리하고 위의 내용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 우리가 이 척추동물 있잖아. 지구상에 사는 척추동물을 이제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로 나눌 수 있고 그 생물의 진화 과정을 보면 어류에서 양서류로 진화했고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양서류에서 파충류, 그 다음에 파충류에서 조류가 갈라져 나오고 또 다른 파충류에서 포유류가 갈라져 나왔다라고 우리가 진화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럼 맨 처음에 우리의 조상님들은 다 물속에 살았잖아요. 바다에. 척추동물하고 있어요. 지금 척추동물. 그래서 지금 한 5억 7천만 년 전에 고생대 초에 우리의 척추동물의 조상, 우리 인간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그때 이제 물속에서 척추의 원시적인 이 구조물이 척삭동물이라 해서 척삭이 발견된 이 어류들이 있거든. 아마 얘네들이 우리의 조상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어류부터 먼저 볼게요. 우리의 조상, 우리는 물속에 살았죠. 사는 곳은 물속입니다. 그 다음에 깨구리는 좀 더 진화해서 어릴 때는 물속에서 살고요. 나중에 커서는 어디서? 육상에서 삽니다. 어릴 때 여러분들 양서류 있잖아요. 그 깨구리, 올챙이라고 하죠. 그래갖고 어릴 땐 거기 살다가 나중에는 깨구리가 되면 육상에 살죠. 그래서 습한 곳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파충류는 거북이는 육상. 물 헤엄은 치죠. 그 다음에 오리는 육상, 조류죠. 새 같은 거. 그 다음 개도 육상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맨 처음에 갈라져 나올 때 호흡 방법이 중요합니다. 호흡 방법. 맨 처음에 우리의 척추동물의 조상인 오류는 아가미로 호흡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류에서 양서류로 진화하면서 어릴 때는 올챙이는 아가미로 숨을 쉬잖아요. 맞죠? 나중에 깨고락지는 어때요? 커서 폐로 숨을 쉬죠. 그리고 피부로도 숨을 쉽니다. 폐로 숨을 쉬면서요. 이렇게 양서류가 되면서 폐로 숨을 쉬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진화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거북이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완전하게 폐로 숨을 쉽니다. 그리고 우리도 조류, 포유류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파충류로부터 왔기 때문에 폐로 숨을 잘 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호흡 방법에 의해서 이제 오류에서 양서류로 진화했어. 그 다음에 수정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수정 방법이 또 양서류에서 파충류로 어떻게 갈라져 나오냐면 재밌는데요. 오류하고 양서류는 똑같이 있잖아요. 체외 수정을 합니다. 체외 수정.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물속에서 이제 여자 물고기들이 알을 뿌려. 여자 개구리들이. 이게 일종의 난자들이잖아. 거기에다가 누가 수컷 어류나 양서류들이 정자를 뿌리면서 수정하죠. 몸 밖에서 수정하기 때문에 이걸 체외 수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파충류로 진화해 오면서 엄청나게 있잖아요. 체내 수정으로, 마른 체내 수정인데 이게 뭐냐면 약에 듣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들 이해하라고 쉽게 얘기하니까 남학교라서. 바로 성관계라는 게 가능해집니다. 생물이 드디어. 그러니까 수컷의 생식기와 암컷의 생식기가 서로 이제 결합해서 그 수컷의 생식기에서 이제 나온 정자들이 암컷의 난자들과 수정을 해서 생명체로 자라나게 되는 최초의 체내 수정이죠. 그래서 파충류나 조류나 포유류는 어때요? 짝짓기를 할 때 맞죠? 그러니까 본격적인 생식기와 생식 결합이 여기서부터 이루어집니다. 이것도 지구상 생물의 진화의 한 모습입니다. 체내 수정입니다. 그 다음에 번식 방법으로 인해서 그 파충류에서 포유류로 또 한번 갈라져 나오는데요. 자, 우리 알을 낳죠. 알을 낳아가지고 생명체 태어나잖아. 맞죠? 미안. 알을 낳는 게 아니고 바깥에서 이제 알이 난생. 그 다음에 깨구리도 난생. 거북이도 어떻게 보면 난생이에요. 알을 놓잖아요. 맞죠? 물론 체내 수정하지만 오리도 어때요? 닭도 난생이죠. 우리 계란 먹잖아요. 난생. 하지만 개는 어때요? 소나 돼지나 인간이나 알을 낳아요? 박혁거세예요? 수정을 해가지고 암컷 또는 엄마 뱃속에서 자궁속에 자라다가 나중에 몸 밖으로 나오죠. 이걸 뭐라냐? 태생이랍니다. 태생. 그 다음에 체온 조절 방법을 통해서 또 한번 이 파충류에서 조류로 갈라져 나오는데요. 붕어, 개구리, 파충류는 온도가 변하는 변온 동물이에요. 체온이 변해요. 체온이 변한다는 말은 활동성이 있잖아. 환경의 제약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주변의 기온이 낮으면, 온도가 낮으면요, 활동성이 떨어지고요. 온도가 높으면 활동성이 많아집니다. 근데, 우리 파충류가 조류나 또는 포유류로 갈라져 나오면서 몸에 뭐가 생겼냐면요, 더 이상 비늘이 없어지고요, 털들이 생겨났어요. 털들이 생겨나면서 체온을 유지하기가 쉬워졌죠. 그래서 정원 동물로 우리가 진화를 각각 해왔답니다. 여기까지 배우니까 재밌죠? 이렇게 알고 나서 여러분들 있잖아. 위에 내용 배우면 더 쉬울 수 있어. 한번 읽어볼게. 자, 여기 보이는 붕어 쏘가리 보이지? 붕어 쏘가리는 물속에 살면서 어때요? 아가미로 호흡하면서 산소를 받아들입니다. 근데 몸은 되게 비늘로 덮여있고 우리가 변온 동물이라는 걸 알았고 알도 넣고 살잖아요. 개구리나 도롱뇽은 어때요? 이걸 양서류로 합니다. 양서류 적어주세요. 어릴 때는 아가미로 호흡하면서 나중에는 폐로 호흡하고 피부는 촉촉하면서 피부로도 호흡을 하고 변온 동물에서 알을 낳죠. 오류랑 차이점은 이제 호흡 방식의 차이입니다. 근데 파충류로 넘어오면서 이제 거북이나 뱀은 폐로 완전히 호흡을 하고 몸이 딱딱하고 변온 동물이고 그 알을 놓습니다. 그 다음에 체내 수정이라는 말 없네.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그 다음 오리나 까치는 어떻게? 이 조류는 폐로 호흡을 하고 몸이 깃털로 덮여 있고 정원 동물이면서 딱딱한 단단한 껍데기에 쌓인 알을 이제 넣고 있습니다. 개와 호랑이는 폐로 호흡을 하면서 몸이 털로 덮여 있으며 정원 동물은 새끼를 낳아서 이제 젖을 기르는. 우리랑 비슷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배웠으면 페이지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물 분류하기. 얘네들은 좀 우리랑 좀 가깝죠? 고양이나 메뚜기, 붕어, 불가사리, 참새, 조개, 두꺼비, 도마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척추가 없다. 무척추 동물이죠. 자, 이 중에서 무척추 동물을 찾아볼게요. 자, 선생님은 메뚜기를 찾았습니다. 유재석. 자, 그 다음에 밑에 또 척추가 없는 거. 불가사리. 또 뭐 있어요? 아이고, 그것도 모르냐? 그래. 조개가 있습니다. 척추가 있는 거는 B로 가는데, 자, 이 중에서 아가미로 호흡하는 게 뭘까요? 남은 것 중에. 자, 아가미로 호흡하는 거. 어류 찾아보세요. 어류. 아이고, 그것도 모르네. 붕어. 자, 붕어. 그 다음 어릴 때는 아가미로 자라서는 폐로 호흡하는 양서류 찾아보세요. 이 중에. 야, 이 둘 중에 헷갈린 거 아니야, 이거? 한 개가 정답이야. 두꺼비입니다. 두꺼비예요. 두꺼비가 양서류야. 그럼 당연히 도마뱀은 뭐겠어? 폐로 호흡하면서 체온의 변화가 크다. 이걸 무슨 동물? 변온동물이라 했습니다. 변온동물. 체온이 변하니까. 도마뱀. 그럼 체온이 일정한 것들은 자 D로 가는데 몸이 깃털로 덮여있고 알을 낳는다. 야, 둘 중에 알을 낳는 게 참새겠죠. 조류입니다. 조류. 이건 조류고요. 몸이 털로 덮여있고 새끼를 낳는 포유류는 그렇죠. 마지막 귀여운 고양이였습니다. 잘했어요. 자, 그러면 이 밑에 또 동물 검색표를 참고해서 개의 특징을 써보자. 자, 야, 개는 고양이죠. 맨 처음에 척추가 있다. 그 다음에 이 둘 중에 세 개 중에 폐로 호흡한다. 체온이 거의 일정하다. 몸이 털로 덮여있고 새끼를 낳는다. 이게 개의 특징이겠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스스로 확인하기 공부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사리와 우산이끼는 뭘로 번식한다? 포자로 번식한다.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 식물의 예를 써보자. 야, 종자로 번식하면서 씨방 속에 미씨가 들어있다. 야, 속시식물. 외떡니, 쌍떡니 가리지 말고 막 적으면 되겠죠? 지금 적을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찾아보세요. 시작! 네, 잘했어요. 3번. 동물계를 척추동물과 무척추동물로 분류하는 기준은 척추가 있느냐 없느냐. 척추의 유무. 사람이 척추가 있어서 유리한 점이 뭐냐. 디스크 때문에 별로 좋지는 않다. 선생님도 그 허리가 좀 안 좋아가지고 주사 맞았는데 그게 또 생각이 나는군. 근데 이 척추는 척수를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중추신경계를. 그러니까 머리와 상체를 지지하죠. 몸의 평형을 유지하면서 직립보행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쓰지는 않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공부를 했고요.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이 탐구활동 있죠. 이걸 여러분들을 보고 한번 시킬까 말까, 이거는 한번 그때 이날 분위기를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 6단어 유전과 진화에 대한 내용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기분 좋죠? 축하드립니다. 수업 시간에 봅시다.